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포스트헤드 코리아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하고 이 실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표본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잘 모여져야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도 오류 없이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은 표본 추출의 종류라고 해서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는 2단원 조사 방법론 이 과목 중에 하나의 내용이 될 거고요. 지금 표본 추출의 방법이라고 제가 써 놓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 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통계 전공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낯선 용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말이 어렵게 표본 추출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나 그 전에 제비뽑기 해보신 적 많잖아요. 그런데 뭐 가장 일반적인 제비뽑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OX가 적혀 있는 종이를 접어서 어떤 봉투 안에다가 뭐 가득 넣겠죠. 넣은 다음에 이렇게 손을 막 휘저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한 액션들 안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이 안에서 지금 배워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OX를 적은 종이를 다 접어서 그 봉투 안에 넣었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특성은 모두 다 알지만 그 안에서 충분하게 표본수가 커야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아까 전에 충분히 많은 숫자의 그 OX가 적혀 있는 종이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이제 표본수가 꽤 커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손을 넣어서 막 무작위로 뽑는다고 그랬는데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의식하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물론 내가 뭐 O를 뽑아야지 하면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이는 다 접혀져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O인지 X인지 그 뽑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냥 그 휘저으면서 막 아무렇게나 뽑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작위화 그 추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예를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본 추출의 종류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말이 표본 추출의 종류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제비뽑기 종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대학생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수업 과정 중에 여론조사나 또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번쯤 이상은 다 설문조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뭐 그 뒤에 데이터 분석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친구 동료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하철역 근처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셨을 텐데 보통은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그 정문 앞에 자기 학교 정문 앞에서 지나가는 애들 붙잡아 놓고 물어보죠. 뭐 설문조사 응해 주시면 그 문화상품권 한 장이라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자들 참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하철역 앞에 가셔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그 사람들 뭐 또 물어보는 거겠죠. 저 설문조사 하는데 좀 응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 이런 유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방법은 되게 하수의 방법이에요. 고수의 방법, 고수의 제비뽑기라고 한다고 하면요. 만약에 대학생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대학생이 서울에만 있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또 서울 안에서 뭐 종로구에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전국에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제비뽑기를 잘하고 싶다. 확률 표본 추출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각 시도 안에 있는 대학교들의 일부 샘플들을 막 뽑겠죠. 그런 다음에 그 대학교들 안에서도 전공별로 또 몇 개의 전공을 뽑아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가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 질문지를 갖다 주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할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이 서울의 한 개 학교 또는 지하철역 한 곳 앞에서 여론조사 하는 거, 그 사람들 붙잡아서 여론조사 하는 것보다 훨씬 무작위하게 샘플을 추출을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고수의 제비뽑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표본 추출의 종류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나와요. 바로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고수의 제비뽑기가 바로 확률 표본 추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수의 제비뽑기가 바로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확률 표본 추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훨씬 용이하고 훨씬 타당해요. 그런데 실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확률 표본 추출, 그러니까 고수의 제비뽑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예로 말씀드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 또 과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컨택해서 설문조사를 하시겠어요. 사실 뭐 한 학기가 캐야 뭐 3, 4개월인데 그거 하고 있다 보면은 한 2개월 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확률 표본 추출보다는 실생활에서는 비확률 표본 추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확률 표본 추출이 아예 틀렸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걸 가지고서 또 이후에 저희가 3단원에서 또 그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 분석을 하는 데에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보다 엄격하게 우리가 조사를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비확률 표본 추출이 아니라 확률 표본 추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이 과목을 배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이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글을 안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보는 그 문제들에는 다 이렇게 약간 어려운 말들로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씩 이거 읽어보시면서 좀 용어를 익숙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하나씩 읽어보시죠. 확률 표본 추출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의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무작위적인 방법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위에 모든 대상의 표본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뽑았을 때 뭔가 인위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연에 맡기고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 확률 표본 추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번을 보시면은 랜더마이즈드 셀렉션이라고 해놨는데 같은 얘기예요. 무작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바로 뭐 뒤에서 특징을 얘기하겠지만 뭐 시간과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우린 비확률 표본 추출을 실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비확률 표본 추출은 뭐냐? 그거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또는 불충분했을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자기적인 방법으로 그 표본을 샘플을 뽑아야 돼요. 제비뽑기를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비뽑기라는 거는 제일 큰 그 특징이 바로 무작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냥 어떤 결과가 뽑힐지 모르고서 뽑는 게 제비뽑기인 거잖아요. 근데 비확률 표본 추출은 그런 확률이 약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자기적인 추출 방법이라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요. 우리가 제가 비확률 표본 추출과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특징들에 대해서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그 모집단에 대한 성격, 그 특징을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뭐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뒤에서 제가 뭐 갤럭시 시리즈를 가지고서 그 예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표본 추출 방법마다 그 하나하나 예를 들 건데요. 가령 4개의 갤럭시 모델이 뭐 2,500개씩 지금 생산이 됐어요. 그럼 총 10,000개잖아요. 10,000개 중에서 우리가 무작위로 이제 뽑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의 그 갤럭시 핸드폰이 뽑힐 확률은 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10,000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니까 10,000분의 1일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모집단을 각각의 샘플이 몇 개고 전체 모집단이 몇 개고 그중에서 몇 개를 추출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당연히 그 한 개 뽑힐 때 확률도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특징을 확실하게 전부 다 알고 있어야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무작위적인 표본 추출이 핵심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무작위적인 핵심 그 표본 추출이 되면은 최대한 우연성을 가정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누가 이 실험을 하더라도 그 사람도 또 우연히 뽑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한 그 결과가 당연히 일반화될 수가 있는 거고, 그 표본 오차와 표본 편차, 모수에 대한 추정 있잖아요. 우리가 모수를 인플루언스 할 때 그 추정값들, 모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도 추정이 돼요. 그 바이어스가 없어요. 편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적용이 쉽지가 않은데 그건 이제 시간하고 비용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 표본 추출 그대로 반대예요. 이 특징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률 표본 추출의 특징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뭐 비확률 표본 추출은 그냥 설령 문제에서 보기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바로 끄집어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의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대요.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럴 때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인 또는 자기적인 표본 추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수 추정에는 편의가 존재한다. 편의라는 말은 바이어스라는 의미거든요. 뭔가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고요. 대신에 장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적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이 돼요. 통계가 제가 3단원 가서 이제 뭐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거 가면은 그 가정들, 이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가정들을 다 설명을 또 드리긴 하는데요. 사실 실제 생활에서 모든 가정을 만족한 통계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주 제한된 어떤 연구실, 실험실 안에서의 실험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뭔가 그 1단에서 우리가 배웠죠.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이런 거를 나눠서 좀 스트릭틀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대한 과정을 만족시켜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마케팅 조사라든가 여론 조사라든가 어떤 설문 조사 이런 부분들은 그런 통계의 기본적인 과정들을 100%다 만족시키고 분석을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그 첫 번째로 쉽지 않은 그 과정이 바로 이 표본 추출 과정이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비확률 표본 추출을 많이 쓰지만 그것은 비록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 분석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3단원에서 같이 한번 또 공부를 하도록 하시죠. 네, 그럼 이제 다음에 각각의 표본 추출 종류별로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확률 표본 추출에서는 여기 단순 무작위, 뭐 집락, 개통적, 층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대요. 뭐 단어가 그렇게 낯익은 단어는 아니네요. 그래서 저하고 오늘 이번 시간에 확률 표본 추출의 이 4가지 추출 방법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실 건데, 그러면은 일단 이름을 우리가 어쨌든 이건 시험에 나오잖아요. 뭐 다음 중 확률 표본 추출의 방법이 아닌 것은 또는 집락 표본 추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 표본 추출에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이 단순 무작위, 집락, 개통적, 층화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아직 외우긴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우실 거냐.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앞에 글자들 따가지고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외울 때 단순 무작위, 집계를 하는데 그 방법들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단순 무작위, 그리고 넘어갔네요. 단순 무작위, 그리고 그러니까 집락, 개통이 커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많다. 이렇게 해서 단순 무작위, 집계, 그리고 층으로 구성돼.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께서 좀 쉬운 방법으로 찾으셔서 외워갖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필답형, 2급 필기 말고요. 필기는 이제 객관식인 거고, 2급 2차 실기 이제 준비하실 때 필답형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편의는 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판단, 할당, 눈덩이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요 앞에 3개 보시면 뭔가 약간 인위적이라는 냄새가 일단 풍겨요. 이게 조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뽑았다는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게 바로 요 앞에 3개거든요. 이거는
편의가 purposive예요. 영어로 임의적으로. 근데 그게 어떤 인위적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편의나 또 판단, 조사자가 자기의 판단으로 뽑는 거예요. 당연히 인위적이고 자기적이죠. 그리고 할당, 조사자가 내가 이 집단을 할당해서 여기서 뽑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당연히 인위적일 거예요. 그리고 눈덩이 표집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뭐 그 어떤 샘플 주변으로 이렇게 그 유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뭐 추적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그 샘플 조사하는 거, 뭐 마약 범죄자라던가 이 실생활에 뭐 마약 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과자들, 마약을 했던 전과자들 주변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눈덩이 표집인데 이 역시도 자기적인 방법으로 그 제비뽑기, 표본 추출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확률 표본 추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하고 요 확률 표본 추출의 4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 제가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막 글로 막 그냥 읽어 나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쉽게 드리려고 예를 가지고 온 게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갤럭시 시리즈하고 뭐 아이폰 시리즈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갤럭시를 제가 예를 가지고 왔는데 가령 갤럭시가 노트가 있을 거고 갤럭시 그 S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종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갤럭시 노트가 있고 갤럭시 S 시리즈가 있고 갤럭시 메가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씩 TV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만한 핸드폰 가지고 통화하는 게 그게 갤럭시 메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알파, 아이폰하고 똑같이 생긴 그 휴대폰이 갤럭시 알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로 어떻게 될 거냐면 각각의 그 종류별로 갤럭시 종류별로 하루에 그 2,500개씩 생산을 해요. 그러면은 2,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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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개 네 가지 종류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토탈로 생산되는 양은 10,00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당연히 말은 안 되죠. 무슨 삼성 기흥 공장에서 설마 10,000개만 생산을 하겠어요. 근데 일단 예를 들기 위해서 일단 하루에 10,000개를 생산을 하는데 각각의 종류별로 2,500개씩 생산을 한다라고 그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될 게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이에요.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10,000개 핸드폰들 중에서 무작위로 1,000개를 추출해요. 그리고 우리는 샘플로 그 1,000개를 추출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00개를 생산했고 그 10,000개 중에서 10%인 1,000개를 표본으로 추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단순 무작위 방법은 그냥 이 10,000개 핸드폰들 중에서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림만 설명드리고 그냥 쭉쭉쭉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시험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있는 글들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은 의식적인 조작 없이 그냥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조작이 없다는 게 결국 그냥 무작위로 추출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샘플들의 선택되어질 확률은 모두 같다고 아까부터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이 휴대폰을 하나씩 추출할 때 추출되어질 확률이 10,000분의 1로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추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적용이 가장 용이하고요. 그리고 다른 확률 표본 추출, 이어서 이제 뭐 집락이나 계층 이런 거에서도 다 이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이 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표본 추출 전에 어떤 사전 지식이 뭐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뿐만 아니라 이 확률 표본 추출 4가지 종류의 모든 그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표본의 수도 비교적 커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층합 표본 추출보다는 표준 오차가 크다는데 이건 층합 표본 추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확률 표본 추출 그 4가지 방법의 공통적인 장점은 당연히 무작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그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 등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답형으로 나오더라도 이 공통된 장점과 공통된 단점을 다 기억을 해두시면은 암기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큰 그 가지, 나무의 큰 가지부터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추출되어지는 뻗어나가는 가지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하려면 나무의 큰 가지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각 세부 가지별로 그 종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외워 나가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추출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다음은 바로 집락 추출이에요. 집락 추출은 뭐냐? 일단 네 가지의 갤럭시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5개씩을 랜덤하게, 이 역시도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25개씩 각 종류별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개면 100분의 1이죠. 각 2,500개씩 추출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중에 25개니까 100분의 1일 건데 100분의 1씩을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추출을 해서 일단 100개를 모아요. 100개를 모으면 이게 바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또 다음 한 세트를 모아요. 그래서 25개씩 또 추출해가지고 두 번째 세트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00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100개의 세트가 필요하잖아요. 100개의 세트를 일단 다 모아놔요. 이렇게 다 모아놓은 다음에 모델별로 이제 25개씩 각 세트에 모델별로 25개씩 추출해서 100개를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개의 세트에 100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는 샘플을 1000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개의 세트가 필요할까요? 네, 10개의 세트죠. 그래서 이 100개의 세트 중에서 10개의 세트를 또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럼 각 세트당 100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세트에 있는 그 휴대폰 개수를 다 합치면 1000개가 될 거잖아요. 그 1000개를 전수조사 시키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면 그게 바로 집락 추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 각 세트 안에는 서로 다른 갤럭시 종류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 그룹 안에는 뭔가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대신 1번 세트와 2번 세트의 구성 요소는 완전히 똑같죠. 그 각 갤럭시 갤럭시 네 가지 종류가 여기 100번째 세트까지 다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 내는 이질적, 집단 내는 노트도 있고 S도 있고 메가도 있고 알파도 있기 때문에 집단 내는 이질적이고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다. 이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제가 다음 추출 방법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반대예요. 그거는 집단 내는 동질적이지만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묻는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기출 문제에서도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럼 이것도 역시 한번 같이 글로 읽어보시죠. 집락 표본 추출은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 목록에서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집락으로 구분한대요. 모집단 목록은 전체 갤럭시 시리즈가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질적인 구성 요소니까 노트와 갤럭시 S와 메가와 알파 이게 하나의 이질적인 구성 요소들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모아서 여러 개의 집락으로 일단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무작위로 제가 아까 10개의 세트, 그 집락을 세트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추출해서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제 집락 표본 추출이 되는 거고 이제 집락과 집락대 차이에 미비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너무 커버리면은 그 샘플 자체에서도 뽑을 때 세트를 구분할 때도 바이어스가 생길 거고 세트를 추출할 때도 바이어스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아주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그만 그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집단 내 이질적,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다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집락으로 구분된 후 각 집락의 표본은 작아짐으로 추출 방법보다 다른 추출 방법보다는 시간 소요가 적게 걸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뭐 일반적인 장점과 단점 그게 다 이 방법들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통계 분석의 일반화가 가능하고 표본 오차 계산이 가능하고 뭐 그리고 일반인도 쉽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이래요. 그리고 단점은 뭘까요? 이제 모집단 배열에 일정한 주기나 경향성이 보일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것도 이제 단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고 뭐 이런 부분에 그 단점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개통적 표본 추출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10,000개의 핸드폰을 쫙 까는 거예요. 일단 막 쫙 깔아놔요. 그러면 이제 그 10,000개 핸드폰 안에는 뭐 갤럭시 종류별로 있겠죠? 4가지 종류별로 다 있을 텐데 이 깔아놓은 그 휴대폰들 중에서 일단 최초에
일단 제가 15번째라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최초에 뽑을 그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15번째 휴대폰을 뽑았어요. 만 개 중에 이게 쫙 펼쳐져 있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다시 15번째로 뽑아요. 그럼 30번째 휴대폰을 뽑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15번째 더해서 나가고, 이렇게 뽑힌 게 1000개가 될 때까지 계속 뽑는 거예요. 그래서 15, 30, 45, 60, 85, 7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5번째마다 뽑아 나가는 게 바로 개통적 표본 추출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이것들 글로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그냥 글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최초의 표본 단위만 무작위로 추출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택을 한다. 그래서 저는 15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가령 표본 추출하고 싶을 때 30번째를 하고 싶어요. 그럼 30번째부터 뽑아요. 그럼 그 다음번 뽑는 건 60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90번째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30번째마다 계속 1000개가 될 때까지 뽑아 나가는 게 바로 개통적 표본 추출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B하고 C 다 이제 이 특징들을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이거는 모집단이 되게 커야 될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뽑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집단이 너무 작아버리면 자칫하면 이게 뽑은 거 또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이 큰 경우에 사용이 용이하다. 그리고 다른 추출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 소모가 적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락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질성에 대한 확보 이런 것도 계속 좀 어려운 게 있죠. 제일 치명적인 단점은요, 이거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진짜 우연찮게 15번째마다 갤럭시 노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15번째도 노트, 30번째도 노트,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다른 종류의 샘플들은 전혀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건 대표성에, 그 통계 분석을 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어. 이 샘플은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그 주기성 없는 아주 무작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샘플들 중에서 추출을 하는 방법일 때 유용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층합 표본 추출인데 이거는 뭐냐? 이건 이제 집락 추출과 많이 비교되는 방법이에요. 일단 이거는 각 종류별로 2,500개씩 제가 생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 10,000개의 샘플들 중에서 갤럭시 노트만 250개를 추출해요. 그리고 갤럭시 S도 250개, 그리고 갤럭시 메가도 당연히 250개, 그리고 알파도 250개를 추출해서 1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종류가 결국은 집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단 안에는 다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집단 안은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죠. 당연히 갤럭시 노트는 노트에서만 뽑고, 갤럭시 S는 S에서만 뽑고, 메가는 메가에서만 뽑을 거예요. 당연히 갤럭시 알파도 알파 안에서만 뽑을 거기 때문에 집단 내는 동질적인 거고, 대신에 이 같은 갤럭시라고는 하지만 종류가 다른 노트와 S는 엄연히 다른 모델인 거잖아요. 따라서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집단 내는 동질적, 집단 간에는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층합 표본 추출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층합 표본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앞에서 예로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모집단의 모든 요소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한 후에요. 각 분류된 층에서 단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는 노트에서만 뽑았죠. 갤럭시 S는 또 그 S 안에서 250개를 추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바로 층합 표본 추출이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집단 내는 동질적이고 집단 간은 이질적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상호 베타적인 계층으로 분리한 후에 각 계층으로부터는 항상 나오는 이 확률 표본 추출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단순 무작위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장점은 뭘까요? 각 계층에서 노트에서도 250개, 메가에서도 250개, S에서도 250개. 그러니까 어느 하나 모델이 빠지는 게 없잖아요.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다 동일하게 뽑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대표성은 충분히 보장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모집단에서 층별로 구성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모집단을 형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다. A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 비용도 뭐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항상 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일반의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것도 단점은 당연히 있어요. 층화가 너무 복잡하면은 그 표본 오차가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너무 많아버리면 거기서 막 뽑아요. 뽑게 되면은 그 표본 오차도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단점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자가 일단 층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해버리면은 얘도 당연히 그 모든 샘플이 동일하게 뽑히지 않을 확률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가 그 모집단에 대한 정보, 층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층화표본 추출의 그 종류가, 이 층화표본 추출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확률 표본 추출에 4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층화표본 추출 방법이고, 그 층화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3개가 있는데, 바로 비례층화, 비비례층화, 그리고 최적 분할, 비비례층화가 있대요. 이게 뭐냐? 비례층화는 일단 제가 뭐 예를 들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는 각 샘플별로, 각 모델별로 2,500개씩을 동일하게 생산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500개니까 그냥 똑같이 1,000개 추출할 때 4분의 1씩만 추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근데 만약에 갤럭시 노트가 잘 팔려서 갤럭시 노트는 7,000개를 사용을 했어요.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갤럭시 S와 메가와 알파는 그냥 1,000개씩만 생산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토탈 모집단은 10,000개지만 각 모델별로 생산된 개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례층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에서 각 층이 정하는 비례에 따라, 그러니까 노트 7,000대, 나머지 모델들 1,000대, 그 비례에 따라 크기를 할당해서 추출을 하는 거래요. 그럼 1,000개를 추출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노트에서는 한 70%, 700개 정도를 추출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100개씩 추출을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그냥 비례층화 표본 추출이에요. 그리고 비비례층화 표본 추출은 이런 각 모델별로 몇 개씩 생산했냐, 이거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샘플, 그 샘플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그냥 N방으로 나눠서 추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수의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적 분할은 뭐냐? 동질적인 층에서는 적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고 이질적인 층에서는 많은 표본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노트와 어떤 갤럭시 S는 비슷한 페어라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가정으로 뭐 노트하고 갤럭시 S가 비슷하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약간 조금 뽑고, 갤럭시 메가와 갤럭시 알파는 약간 마이너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이질적인 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모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뽑는 이 방법이 바로 최적 분할 비비례 층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 그러니까 표본 추출, 제비뽑기의 정의가 뭐고, 특징이 뭐고, 왜 중요하고, 이런 걸 먼저 배워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비뽑기의 종류에 뭐가 있냐, 고수의 제비뽑기란 뭐고 하수의 제비뽑기란 뭐냐. 그래서 이걸 제가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무엇을 얘기했죠? 그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단순 무작위 집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방식으로 제가 외웠다고 했죠. 그리고 4가지 종류의 추출 방법을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종류별로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보다 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헤드 코리아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